핫한 IT 경제 뉴스만 쏙쏙 골라서 소개해주는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인공지능 부문의 강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60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도 6.12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62%, 주당 순이익은 4.5배 급등한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AI 칩을 포함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1분기 매출액은 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7% 폭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등 회사 전반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자사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매년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은 블랙웰 이후에 또 다른 칩이 있으며 우리는 1년 주기의 리듬을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2020년에 암페어, 2022년에 호퍼, 2024년에 블랙웰을 공개하는 등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해왔습니다. 5월 초 밍치궈 애널리스트는 차기 엔비디아 아키텍처 루빈이 오는 2025년에 출시돼 이르면 내년에 알백 AI GPU를 제공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른 모든 종류의 칩 개발도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이 총 사업비 3,199.9억 원, 사업기간 2025년에서 2030년까지의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스타트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프로젝트 스타링크 역시 저궤도 위성망을 사용합니다.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 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 일련 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사고 관련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뉴스코퍼레이션이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이 전했습니다. 5년간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AI는 자사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서 뉴스코퍼레이션 소유 미디어의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뉴스코퍼레이션의 콘텐츠를 AI 학습 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스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워치, 배런스, 뉴욕포스트, 영국 더 타임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입니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겸 컨센서스 CEO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셉 루빈은 블랙록 등의 회사들이 제출한 여러 건의 신청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루비는 거래소에서 제출한 19B4 신청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출시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불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혁신에 해를 끼치고 아이폰을 차별화하는 경쟁력 있는 기능을 소비자에게서 빼앗는 반독점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는 법무부 요청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적한 문제가 애플의 반경쟁 행위나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지 앱과 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해 경쟁사 서비스를 막는다는 이유로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